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18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오늘은 우크라이나전 관련해서 기사 하나를 제가 봤는데 그 기사 관련해서 떠오르는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뭐 이래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NAS, 네젬스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칭찬을 하면서 미국이 제공한 이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도 알고 있는 패트리엇 미사일 시스템도 좀 달라. 우리한테 제공해 달라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퍼붓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이런 내용의 기사예요. 네. 그래서 아마 네샘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패트리엇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철수하고 나서 이제 한 100발 가량의 순항 미사일을 쐈어요. 주 목표물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전기 발전 시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미사일들을 격추했다. 80%를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공격의 여파로 러시아는 지금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단전에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몇 군데 핵심적인 것도 맞았다는 이야기겠죠. 보통 그런 전투가 벌어지면 양쪽이 그런 엇갈리는 주장을 또 하기 마련이니까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몇 가지가 등장을 하고 무기 체계가 등장을 하죠. 대공 미사일 체계가.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어떤 상황 파악이라고 할까? 이 전쟁이 어떤 색깔을 가진 전쟁인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무기 체계 쪽부터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가 100발 정도의 캘리브라 순항 미사일을 쐈다고 지금 돼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는 이거고 94년부터 이제 배치가 됐고 주로 이제 함정이나 항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뭐 함정과 잠수함에 많이 배치를 하죠. 순항 미사일을.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예전에 중동에서 이제 이라크전 같은 거 침공할 때도 보면은 함정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많이 발사했죠. 이거는 보통 미사일은 로켓 엔진이잖아요. 로켓 연료가 타는 것에 비해서 이거는 터보젯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소형 비행기 엔진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상당히 장거리를 갈 수 있어요. 순항 속도는 약 음속이 채 안 되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이것도 여러 가지 개량형이 있어서 사거리도 천차만별이고 또 대함 미사일 공격용 같은 경우는 막판에 속도를 마하 2, 3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버전도 있고 해요. 자, 그런 이제 캘리브라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네셈스로 많이 요격을 했다라는 게 우크라이나의 주장이죠, 지금 이게. 그래서 한 100발 정도 쏜 걸로 돼 있고 한 달쯤 전에 크리미아 반도하고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그 다리를 아마 자동차 카밤이라고 그러나요? 약간 테러식이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폭탄을 실었다가 폭발시키는 거. 그래서 그 다리를 한번 이제 파괴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그때도 이런 이제 순항 미사일을 저녁에 발사한 바가 있어요. 러시아가. 그때는 한 80발 이 정도 쐈고 이걸 한 100발 정도 이제 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캘리브라 미사일 우리하고 인연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소문들은 계속 있어 왔죠. 이게 이제 우리 현무썰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개발한 순항 미사일이에요. 국산화된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이 어차피 순항 미사일 모양이 다 비슷한데 이거는 특히나 아마 토마호크와 캘리브라를 비교하면 캘리브라에 훨씬 가깝다. 외형이. 도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시험 개발할 때 찍힌 사진인 것 같고 이게 배치되고 나서 실모습이 공개된 자료는 거의 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제 나오고 이게 보도상으로 보면은 사거리가 3,000km 이상까지도 지금 가는 그런 개선형도 좀 개량형도 나오고 있고 수천 발 정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수직 발사관을 가진 함정과 잠수함에 반드시 여러 발씩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캘리브라 미사일 같은 경우도 러시아에서 흑해에 있는 함정에서 발사한 것으로 주로 일부는 이제 그렇게 일단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캘리브라 미사일이 우리하고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익히 이제 많이 알려진 바처럼 이제 중견 이상의 중간급 이상의 방공망을 가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런 토마호크든지 캘리브라든지 현무3든지 아무리 지형 대조를 하고 제공 비행을 하더라도 속도 자체가 워낙 느리기 때문에 요즘에 발달된 대공망을 견뎌내기는 힘들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과거에는 천하무적의 무기였지만 레이더가 좀 미비하던 시절에, 즉 토마호크가 개발되던 순항 미사일들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지금은 더 이상 아니다. 이 무기 체계는 이미 오래된 무기 체계다. 타격 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초음속 미사일이 나오고 그 이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방공망에 요격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게 지상 타겟이든 지상 목표물이든지 아니면은 수상에 있는 상대방의 함정이든지 간에 그런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극초음속까지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배치도 했고, 그게 뭐 극초음속 순항이든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활공체이든, 자 거기에 비하면은 이 순항 미사일은 할아버지 뻘이에요. 이제 그들의 시대는 좀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 후속 무기 체계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이게 이제 오늘 소재로 등장한 넷셈인데, 이 그 자료도 제가 뭐 깊이 있게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잠깐 봤는데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일단 이 미사일은 노르웨이에서 개발한 거예요. 98년부터 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기본은 뭐냐면은 이제 서방권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렇고 주력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암남을 지상형으로 개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예. 근데 적어놓은 것처럼 버전 3까지 나와서 사거리도 길어지고 좀 더 고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다. 그리고 가성비도 참 좋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잠깐 히스토리를 제가 역사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 자기들 F-16을 가지고 있고, 그 이제 자기 방공망에 있어서 비행기로 하는 방공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가지고 싶은데 직접 개발을 한 거예요. 암남 미사일과 지상형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자기들이 또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크 미사일 옛날에. 예, 그 체제를 조금 고쳐 쓰고, 또 대포병 레이더에 있는 레이더를 좀 고쳐서 쓰고, 그런 것을 개선해서 조합해서 만든 가성비 무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받겠죠. 왜냐하면 돈이 되지 않는 오래된 무기체계니까. 새로운 무기체계를 개발해야 되는데. 근데 마땅히 지금 이런 무기체계, 암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무기체계에서 미국이 좀 구멍이 난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미국의 방산업체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지니게 되면서 고가치, 고비용, 그리고 고수익, 그런 모델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빈틈을 남겨두면서.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고, 어떻게 보면 약간 오래된 체제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뭐 한 100km 남짓 날아가는 걸 하늘에서 비행기에서 발사했을 때 그걸 지상형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그 사거리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러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나가겠죠. 보통은 이제 절반 이하 정도 된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대신 좋은 점은 이게 이제 레이더가 뭐냐면 능동 레이더 시크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의 미사일에 비해서는 한 단계 진보된 거예요. 지상에서 계속 유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미사일들에 비해서. 예. 이렇게 이제 제밍에도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훨씬 더 대응도 잘 되고, 예.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하기도 좋고, 왜냐하면은 시상 발사 관제소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독립적이니까. 자, 그래서 그 가성비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최신의 미사일은 또 아니죠. 동시에 사거리도 그렇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순항 미사일은 상당히 쉬운 목표물이에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그냥 속도가 그냥 느리니까.
그래서 30m탄, 뭐 35m탄, 25m탄을 발사하는 기관포 체계에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사일이 비행기보다 느리잖아요. 전투기보다. 음속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이런 미사일들은 발사하고 비행기가 추월할 수도 있어요. 마음을 먹는다면. 자, 그렇죠? 그렇다고 뭐 회피 기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레이더에 잡히면 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요격하는 데는 상당히 적절하다. 그리고 러시아에 미국이 이걸 제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에 많이 부담스럽지 않다. 예. 저렴하고 싼 하위의 무기 체계를 보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런 전쟁이 더 큰 전쟁이거든요. 확전을 하지 않으면서 확전을 하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미국과 러시아. 그게 딱 들어맞는 부분이다. 그런 무기 체계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제 안달이 나는 거죠. 왜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러시아에 순항 미사일을 다 떨어뜨리는데 이걸 좀 많이 주든지 아니면 좀 더 나은 걸 주면 우리가 전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달라. 우리가 지금 나토의 유럽의 세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전선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미국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예. 자,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주력으로 쓰고 있는 암남 중거리 이제 공대공 미사일이고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이제 오래됐죠. 그래서 개선형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는데 미국이 최근에 새로운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속도가 좀 더디죠. 그래서 우리 KF-21 같은 경우도 미티어를 선택을 했고 신형이지만 미티어가 현재로서는 뭐 최고의 미사일로 지금은 뭐 붙어봐야 알겠지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처럼 이 앞에 레이더 탐색기가 있는 겁니다. 즉 발사할 때는 이 앞에 드는 레이더는 출력도 작고 조그맣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먼저 잡죠. 비행기는 큰 레이더로. 그래서 상대방의 적기의 미래 방향으로 발사를 하게 되고 그 방향을 따라서 그 관성 유도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따라가다가 이제 적당한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면 스스로 탐색기를 활용해서 적기를 찾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하면 좀 전에 보셨던 네셈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여지는 아이리스 T의 지상 발사형도 러시아의 캘리브라 순항 미사일을 격추하는 데 기여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또 아이리스 T는 또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KF-21이 채용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죠. 적외선 유도고. 그래서 이 미사일도 지상 발사형이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으로 이미 나와 있죠. 앞서 보신 네셈은 암남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상화한 거죠. 이런 경우 흔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들의 미카 공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들은 그것을 뭐 적외선 시크를 사용해서는 단거리용으로 쓰고 레이더 탐색기를 넣어서 중거리용으로도 쓰고 겸용으로 쓰고 있는데 탐색기만을 달리해서 그것도 지상 발사형이 있습니다. 함정이 VLS에서 발사하는 형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 유형의 미사일, 즉 대공용으로 공대공용으로 개발한 것을 지상에서 발사하는 거나 함상에서 발사하는 것으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리스 T도 관여돼서 캘리브라를 격추시켰다. 이런 이제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토마호크든 그게 러시아의 캘리브라든 또는 우리의 현무 3든 지금 작금의 현대 기준의 대공 방어망에는 상당히 취약하다. 떨어뜨리기 쉽다. 이 미사일들이 엄청나게 우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 IS-T의 이제 확대된 모습이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적외선 탐색기 우리 KF-21의 단거리 무장용으로 쓰게 되겠죠. 여태까지는 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미제 사이드와인드 단거리 미사일이 들어갔었고 암남 중거리 미사일 또 미제를 썼었지만 뭐 몇 번의 우여곡절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제를 쓰게 됐고
제가 예전에 다룬 바도 있습니다만은 각각 단거리, 중거리에서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미사일들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무기 체계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공대공으로 개발된 것이 이제 지상 발사용이나 함상 발사용으로 개조가 되고 있는데 금년 2월 3월인가요? 우리 한국형 아이언돔 시험 발사 이런 영상이 이제 국방부에서 공개가 됐어요. 예. 이 미사일의 모양이 해군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예. 지금 해군 같은 경우는 함정에서 사거리 한 20km 정도로 단거리 이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죠. 단거리, 중거리 중간쯤 되는 것인데 함상에서 발사해서 사거리가 20km 정도 나오는 거니까 공중에서 발사하면 4, 50km 나오는 거거든요. 사거리가. 그래서 초음속 대함 미사일까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함 방공 체제로 활용이 됐는데 이게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하고 진짜 많이 닮았어요. 모양이. 뭐 다른 미사일들도 가운데 이렇게 날개가 길쭉한 게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이언돔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예. 안에 이제 폭발 탄두가 아니고 직격 탄두를 활용하는 방식인 것 같다. 적외선 시크도 좀 없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이런 미국 같은 아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콩스버거거든요. 네셈을 개발한 데가 그런 데는 이미 공대공 미사일이 있었고 그것을 지상용으로 개조를 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KF-21이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함상용으로 먼저 개발한 해군을 이제는 지상용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관심 있는 분들의 생각은 그러면 우리는 반대의 경우로 함상용이나 지상용을 개발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우리 KF-21에 들어가는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방향으로 봐서는 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티어처럼 덕티드 램젯 기반으로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적외선 유도 미사일로 또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겠죠. 예, 우리는 좀 그래야 되는 형국이에요. 예. 즉 우리가 유사한 경우에 처했을 때 한 10년쯤 있을 때 우리 이제 금년 20년대 말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한국형의 아이언돔을 이스라엘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 성능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일단 주장은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국에서 우리한테 순항 미사일을 100발씩 날렸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아이언돔도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처럼 IS-T의 지상형이나 암남의 지상형처럼 그런 식으로 한 핵을 담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또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패트리아도 달라 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어렵다. 예. 왜냐하면 패트리아를 전수해 주는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되는 핑계는 이래요. 지금 주지 않으면서 그거는 단기간에 우크라이나한테 기업 운용 방식을 전수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관여해서 운용을 해야 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돼요. 첫 번째는 최고급 무기 체계,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관여하는 바가 최선을 다하는 형국이 된다. 그러면 이 전장의 수준이라는 게 더 격화된다. 러시아도 더 높은 수준으로 밀어붙이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미국 이야기하는 것처럼 운용을 하는데 미군 병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그러면 미군이 관여해서 러시아 비행기를 격추시키게 되는 거니까 우크라이나 땅에서 미군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돼요. 그러면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이에 낀 대리전에 불과한 거고 서로의 정도를 싹 조정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훨씬 거세지는 것이죠. 미군이 직접 관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쟁이 지금 수준으로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는 그런 전쟁으로 확전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 세상에 누구도 바라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 그런 거고 또 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군 무기 비록 하위 최고급 무기 체계는 아니지만 갖다 써보니까 본인들은 꿈도 못 꾸었던 러시아 미사일들을 도중에 요격도 하게 되고 미군이 제공한 맨페이즈만 하더라도
이제 뭐랄까 근접 지원 항공기나 헬기들을 격추시키는데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트리아까지만 주면은 러시아 비행기를 다 몰아낼 수가 있겠다.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예. 그럼 전쟁을 이길 수도 있겠다. 우리는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충천해 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미군의 생각은 그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근데 자, 뭐 이 정도를 봤을 때 이 오늘 내용을 주로 이제 이렇게 되새겨 보면은 현대의 그 방공망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맨페즈부터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다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쭉 그것을 다 갖춘 나라에 가면은 그러면 도대체 레이어가 총이 단거리, 죄송합니다, 맨페즈, 단거리, 중거리, 그다음 고고도 뭐 급으로 더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다음 아이언돔까지 있는 거니까. 그러면 4개나 5개 청에 미사일 방어청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기다가 물론 또 뭐 30mm 탄 우리 같으면 차량용 대공포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지난번 이제 국방용품 61에서 다뤘지만은 저희가 천궁을 UAE에 4조 원치를 파는데 UAE가 쇼핑 잘하는 나라입니다. 예. 세계에서 딱 필요한 요긴한 무기를 잘 찾아서 쓰는 나라예요. 잘 찾아서 사는 나라예요. 그때 이스라엘제 무기랑도 경쟁했고 미국제 무기도 분명히 검토는 됐을 거예요. 예. 자, 그런 면에 봤을 때 우리도 물론 이제 패트리아 최신형을 가지고 있고 옛날 구형들은 다 개량을 하고 있지만 천궁 1, 천궁 2, 천궁 2 같은 경우는 대탄도탄 영역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런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는 천궁 1도 사실은 과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년 안팎으로 여러 가지 청을 다 구축할 거죠. 천궁의 개량도 나오고 LSM 좀 있으면 나올 거죠. 그 LSM의 개량형도 그새 또 준비가 또 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것이죠. 예. 그래도 핵심적인 아이언돔까지, 한국형 아이언돔까지 준비가 될 것이고, 해상에는 또 구축함과 호위함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청이 몇 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UAV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방공망을 뚫고 들어오는 거는 미사일도 힘들어요. 그런데 고정익 항공기는 오죽하겠습니까? 자, 그런 점을 이제 새삼 현실감을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한번 살펴보게 돼요. 우크라이나 양상을 봄에 있어서. 예. 자, 또 이 기사를 쭉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미국이 필요한 정보를 모든 걸 제공해 주거든요. 장비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봤을 때 위에 있는 게 미국의 그 항공 통제기죠. 예. AWACS라고 또 불리는 그 탐지 거리가 뭐 수백 킬로, 최소 수백 킬로대는 넘어가기 때문에 러시아 항공기의 주요 정보를 타국 상공에, 나토 동맹국 상공에 떠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상공이 아니라 그게 관련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우크라이나의 그 제한된 방공망이지만 그 방공망을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디로 날아오는지 알려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 그렇다면은 러시아의 이 밑에 아래 것은 러시아의 이제 항공 통제기인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장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면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국지전으로 해서 그냥 상대방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용으로. 그래서 예상보다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이런 비행기들이 우크라이나 상공에 존재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바깥에서 서로 다 알고 하는 게임을 두는 거예요. 장기판, 장기 두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분쟁의 강도를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뒤로 서로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러는 거예요. 혹여나 이게 커질까봐. 그렇다면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장이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하죠. 그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한국의 고지전이라고 미군들의 입장에 봐서는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인 소모전을 했잖아요.
우리 백마고지 전투 같은 거 몇천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예? 조그만 산등성이 하나 뺏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옆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지상전이 딱 그런 거예요. 네. 협상이 유리할 만큼만 딱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 실제 미군을 투입해서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조율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조율하듯이. 한 악기가 나 혼자 막 기분 좋다고 막 달리면 전체 연주가 망가지겠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전을 봐야 된다. 이 흑백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누구는 천사고 누구는 악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겠다. 이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물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지금도 예산 신청한 거 보면은 우리 1년 국방 예산 5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의회에 요청을 했잖아요. 백악관에서. 우리가 세계 5, 6위권 내에 국방비를 쓰는 나라예요. 1년치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그러면서 무기의 도수는 낮추거든요. 재래식 무기와 어느 수준 이하의 무기만을 준다고요.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을 만큼만. 그런데 이게 50조 원 이상을 쓰고 있어요. 예. 즉 그 말은 뭡니까? 예. 미국이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는 금방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왕창 지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가 그냥 러시아를 쫓아낼 수 있게 원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미국이 알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선에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휴전을 하고 땅 따먹기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 자, 이건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미국의 입장에서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젤렌스키의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각이 미국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돌출적인 행동을 해서 일부러 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승만 북진. 우리는 휴전 반대. 예. 그래서 우리 장군들은 인학군 사령관 말을 듣지 말고 나 대통령의 말을 들어라. 공격해라.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도 그런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확전시키면 확전시킬수록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봐서는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겠죠. 한반도 상황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볼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10월 9일 날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크리미아 반도의 다리에 자동차 폭발인 것 같아요. 차량에 폭발물 장착해서 폭발한 것 같은데 다리 한쪽이 주저앉았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크리미아가 러시아에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진영 내로 수백 킬로 들어가서 일을 벌인 거예요. 이건 테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런 것을 미국과의 동의하에 했을까? 모르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돌발적인 결정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51%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들은 이 전장을 더 격화시킬 이유가 아주 많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들의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네.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며칠 전인 것 같은데 폴란드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웃 나라인데 그 폴란드 이제 우크라이나를 접한 폴란드 내 마을에 로켓탄인지 미사일인지가 떨어져 가지고 민간인 2명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면 폴란드는 나토의 동맹국의 회원이에요. 나토가 군사 동맹체라고 하는데 그 동맹체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나토 동맹에 소속된 국가가 한 국가라도 남하고 전쟁에 관여가 되게 되면은 나머지 국가 모두가 회원국 전부가 나와의 전쟁인 것 마냥 상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의도했던 아니면 실수로 갔던지 간에 이거는 나토 전체와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죠? 옛날에 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실마리가 없는 실마리를 만들어서라도 전쟁을 하고자 할 때는 했었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라크 전쟁이 그랬고 베트남 전쟁이 그랬죠. 그 외에 많은 전쟁들도 그래요, 사실은. 그렇게 명분을 만들고 일단 전장에 뛰어들면 상대방을 악의 축으로 그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 언론을 내가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미사일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한 거고, 미국도 이게 동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와중에 러시아 쪽에서도 미국의 대응이 적절하다라고 칭찬이 나왔어요. 이게 이 전장의 본질인 겁니다. 예. 이걸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같은 방식에 우크라이나는 계속 조금 더 달라 하지만은 그들을 지킬 만한 정도, 협상에 유리할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확전되는 건 가장 크게 경계하는 것이죠. 그 선은 러시아도 지키고 있고 미국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절제전 전투다 이런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도 불러다가 관계자들도 불러다가 이게 우크라이나 것인지 확인을 시키고 뭐 이런 절차를 지금 밟을 것 같은데, 아까 다리 끊어진 크리미아의 다리 공격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몰라요.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이 빗나가서 지금 떨어진 것으로 돼 있는데 발표는 이것으로 보인다 하죠. 우크라이나의 의도가 완전히 배제됐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완전히 100% 실수다. 그렇게 100%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한켠으로. 아까 크리미아 다리 끈을 봤을 때. 자,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미국이 패트리엇을 제공할 수 있겠느냐 추가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헤르손을 회복했기 때문에 이김에 그냥 예전에 병합 당했던 크리미아 반도까지 찾고 싶다. 우리말로 하면 다물하고 싶은 거예요. 고토 회복.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이 좋아지는 것은 협상에 상당히 유리하겠지만, 이게 한 걸음 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크리미아 반도까지 도로 회복하는 것까지 지원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뭐 한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